안녕, 토요 미스터리 디바 메이야. 1994년 2월, 영국 글로스터에 살던 한 주민이 어린 딸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돼. 딸한테 루이즈라는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비밀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야. 엄마, 루이즈가 그러는데 비밀 안 지키면 루이즈도 언니 헤더처럼 앞마당에 묻힐 거래. 아무리 철없는 애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이건 좀 섬뜩하지 않아? 게다가 헤더가 진짜로 실종됐었거든. 이게 괜한 얘기가 아닐 것 같은 거지. 결국 이 주민은 꺼림칙한 생각에 크로멜가 25번지 앞마당을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 당시 크로멜가 25번지에는 웨스트 가족이 살고 있었어. 경찰이 확인해보니까 첫째 딸 헤더 웨스트가 7년 전에 실종됐더라고. 근데 이상한 게 딸의 실종에 대해서 부부는 별 관심이 없어 보여. 경찰이 실종된 헤더에 대해서 부부한테 물어봤더니 아빠 프레드릭은 애가 가출해서 연락은 안 되는데 들려오기론 매춘부일 한다 그렇게 들었어요. 남일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야. 엄마 로즈마리는 자기는 애가 나가서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했고, 헤더는 실종 당시에 16살로 미성년자였거든? 그런데도 이 부모가 심드렁한 반응인 게 이상한 거야. 그리고 이 두 사람 대답이 다르잖아. 경찰은 수상함을 느꼈고 이웃 주민의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돼. 일단 앞마당을 확인해보긴 해야겠는데 부부가 허락하겠어? 결국 영장 들고 다시 찾아왔지. 처음에는 부부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경찰이 영장 들고 오는데 어쩔 거야. 결국 마당에는 굴삭기가 들어섰고 모두 긴장한 상황에서 흙이 파헤쳐졌어. 근데 놀랍게도 경찰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게 돼. 아무것도 안 나왔냐고? 아니, 여기서 나온 시신이 헤더 한 명이 아니었던 거야. 앞에서 발견된 시신은 총 9구. 한 구만 나올 거라는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였지. 평범해 보이던 이 가정집은 사실 시신으로 뒤덮인 범죄 현장이었어.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우선 남편 프레드릭 웨스트. 그는 1941년 9월 29일 영국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어. 프레드릭의 가족은 형편이 좀 힘들었거든. 형제자매가 6명이나 되다 보니까 부모님은 쉬지 않고 농사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 힘든 상황이지만 이 가족은 항상 화목한 분위기로 보였다고 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말이야. 사실 이 가족한텐 엄청난 비밀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근친. 프레드릭이 12살이 되던 해에 그는 친엄마에 의해 성관계를 하게 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프레드릭한텐 여동생이 3명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세 딸을 성폭행했고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이게 정상이다 라는 말을 세뇌시키듯이 맨날 했다고 해. 그런데 이 모든 건 프레드릭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프레드릭만의 주장이었지. 다른 형제들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취급하더라고. 근데 그러면은 프레드릭이 거짓말을 한 건가? 정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어. 하지만 분명한 건 프레드릭은 근친을 저질렀다는 거야. 20살 때 13살이던 여동생 키티를 성폭행해서 임신하게 만들었거든. 어쩌면 이 사실을 합리화하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한 건 아닐까? 물론 이때라도 잘못된 행동에 대가를 치렀으면 좋았겠지만 아니, 전혀. 엄마는 오히려 아들을 싸고 돌더라고. 프레드릭의 주장처럼 부모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는지 그런 건 전혀 알 수 없어. 하지만 적어도 잘못된 양육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야. 이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프레드릭은 동네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하기도 해. 경찰이 체포됐었는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그냥 경찰한테 아니 좀 만지고 그럴 수도 있지. 원래 다들 그러지 않아요? 라고 되물었다고 해. 이게 뭔 소리야 진짜. 이 생각 구조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야. 이 사건이 있고 1년이 지나서 1962년 프레드릭은 결혼을 하게 돼. 상대는 매춘부로 일하던 10대 소녀
캐서린이었지. 당시 캐서린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 이 가족도 조금 막장으로 시작했지. 둘은 아이도 낳고 그래도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았지. 아이에게 샤메인이라는 이름도 붙여줬고, 그리고 다음 해에는 또 둘 사이에서 안나라는 딸도 생겼어. 캐사린은 엄마로서 두 딸 모두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지. 하지만 프레드릭은 달라. 그는 딸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폭행했고 심지어 바람을 피기도 해. 1967년 결국 캐서린은 아이들을 둔 채 혼자 가출하게 돼. 첫 번째 아내 캐서린이 떠나자마자 프레드릭은 바로 또 다른 여자를 만나. 맥폴이라는 또 10대 소녀였지. 이때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는데 맥폴이 프레드릭한테 푹 빠져 있었거든. 그래서 나 당신애 임신했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라면서 엄청 졸랐다고 해. 이때 프레드릭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는 이렇게 적극적인 맥폴이 심기에 거슬렸어. 그래서 그녀를 그냥 살해하고 말아. 아니, 이게 무슨 전개야? 어쨌든 맥폴은 그렇게 살해당했고 그 뒤로 프레드릭은 그녀의 시신을 토막내 처리했지. 그리고 맥폴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기념품으로 간직하기도 해. 완전 사이코 아니냐고. 심지어 그녀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 근데 이건 시작도 아니야. 얼마 후 프레드릭이 완전히 폭주하는 계기가 생겨나는데 바로 자기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한 운명의 단짝을 만나게 된 거야. 그녀는 바로 로즈마리. 맞아, 그 처음에 말했던 그 아내. 1969년 프레드릭이 28살이 되던 해 둘은 만났어. 당시 로즈마리는 15살이었고 매춘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지. 그녀의 가정사도 불우해. 불안정한 부모님 밑에서 거의 방임되다시피 자라났었거든. 프레드릭과 로즈마리는 서로 첫눈에 반하게 된 거야. 둘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결혼했고 헤더라는 아이도 낳았지. 물론 그 위로 프레드릭이 전부인 사이에서 데려온 샤메인, 안나 그렇게 두 딸도 있었었고. 헤더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프레드릭은 절도 혐의로 감옥에 가게 돼. 당시에 로즈마리는 이제 막 17살이었거든? 어린 나이에 혼자 딸 3명을 키우게 된 상황인 거야. 그녀는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어. 심지어 의붓딸인 샤메인과 안나를 학대했었고, 그리고 결국 짜증난다는 이유로 첫째 딸 샤메인을 죽이고 말아. 6개월이 지나서 프레드릭이 출소를 하고 집에 왔는데 샤메인이 보이질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물어봤더니 로즈마리는 자기가 죽였다고 순순히 털어놓게 돼. 프레드릭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태연해. 오히려 시신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는 거야. 로즈마리는 자기가 딸을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나하나 그에게 들려줬지. 프레드릭은 거기에 감명이라도 받았는지 이게 둘 사이에 암묵적인 계기가 됐고 그 후로 둘은 협동해서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이어오게 돼. 프레드릭의 첫 번째 부인 캐서린 기억나지? 가출할 당시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딸들 정말 사랑했거든. 그래서 딸들 보려고 종종 집에 찾아왔었다고 해. 부부는 그녀에게 범죄가 탄로날 게 걱정됐고 결국 캐서린마저 살해했지. 두 번째 타깃이 됐던 거야. 한편 로즈마리는 결혼 후에도 매춘부로 일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7명의 아이를 더 낳았었고. 근데 그 아이들 중에 누가 프레드릭 아이고 누가 손님 아이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었다고 해. 그리고 이 아이들은 불행하게도 끊임없는 학대와 성착취를 당했어. 그리고 이때 크로멜가 25번지의 가족들은 보금자리를 잡게 돼. 여기서 끔찍한 학대와 살육이 이어졌던 거야. 주로 범죄가 벌어지는 곳은 이 집의 지하실. 프레드릭은 이곳에서 자녀들을 성폭행했다고 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 아빠와 딸들은 원래 이러는 거야 라면서 아이들을 가스라이팅 했지. 이거 너무 역겹지 않아?
그리고 항상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면서 애들 입막음을 철저히 시켰다고 해.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나온 첫째 딸 헤더는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이 부부에게 발각돼.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실종됐지. 아니, 정확히는 부부에게 살해당하고 앞마당에 매장된 거야. 그 후로 프레드릭과 로즈마리는 나머지 아이들에게도 너네 말 안 들으면 언니처럼 앞마당에 묻힌다 라면서 겁을 주었다고 해. 그 말이 결국 소문이 되어서 부부의 덜미를 잡은 거고. 근데 시신이 9구나 나왔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나머지 피해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알아내려고 이것저것 조사를 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이때 아주 결정적인 증인이 등장하는데 그녀는 캐롤라인 로버츠, 웨스트 부부 집에서 보모로 일하던 여성이었어. 그녀가 이 집에서 일을 하던 당시에 부부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거야. 캐롤라인을 지하실로 끌고 가서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고 해. 막 목을 조르고 이런 고문도 이어졌었고. 그녀가 반항을 할 때면 너도 다른 애들처럼 묻어버리겠다면서 협박했었대. 캐롤라인은 이 부부가 너무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살기 위해 협조하는 척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 그러다가 눈치를 봐서 그 집에서 간신히 도망치는 데 성공했고 그 후 이 부부를 피해서 몰래 숨어 살고 있던 중이었어. 계속된 협박과 학대로 캐롤라인은 숨어있는 와중에도 그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자기를 죽일 거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고 해.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했었고. 하지만 그들 집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서 경찰에게 증언하러 온 거야. 그녀의 용기 덕에 시신들의 신원은 빠르게 확인됐지. 캐롤라인은 지금까지 목격했던 그들의 범죄를 하나하나 증언하기 시작했어. 처음에 피해자를 물색할 때 웨스트 부부는 집에 아이가 있다는 점을 이용했어. 그래서 보모를 모집하기 시작해. 숙식을 제공한다는 말에 돈을 벌러 이주해온 여성들이 지원을 하게 됐던 거야. 당연히 다들 다른 지역에서 왔으니까 근처에 딱히 아는 사람도 없었었고 또 숙식도 이 집안에서 해결했으니까 사라졌는지 알아챌 수도 없었었지. 친절한 척 처음엔 착하게 대하다가 부부는 점점 본색을 드러냈고 그들을 겁주면서 괴롭히기 시작해. 처음엔 때리기만 했었는데 갈수록 성적으로 학대하고 고문하고 끝내 살해하게 된 거야. 그리고 시신은 지하실이나 뒤뜰에 파묻었고. 몇 명을 죽이고도 안 걸렸잖아? 부부는 점점 더 대범해졌어. 이젠 직접 거리로 나서서 예비 희생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해. 우선 첫 번째 타겟은 버스 정류장에 줄 서 있는 여성들. 부부가 같이 다니면 피해자가 경계심을 풀 거라는 사실을 이용했지. 버스가 오래 걸린다 싶으면 우리가 태워다 주겠다 라면서 어린 소녀들을 유인한 거야. 지금에야 사람들이 낯선 차에 안 타지. 그 시대 때는 히치하이킹처럼 서로 차 태워주고 그런 게 흔했다고 해. 심지어 부부다 보니까 다들 의심 없이 그 차에 올라탔던 거지. 그렇게 차에 탄 소녀들은 지하실로 끌고 갔고 끔찍하게 고문 후 살해당했던 거야. 부부는 여성들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또 시신을 절단해. 그리고 마당에다가 처리하는 수법으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러 왔어. 이 모든 사실이 밝혀졌고 프레드릭과 로즈마리는 즉각 체포됐지. 이후 프레드릭은 추가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는데 그의 말에 따라서 근처 뒷산을 수색해봤다? 거기에는 시신 3구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해. 그렇게 발견된 시신은 총 12구.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부부가 더 많은 살인을 저질렀을 거라고 추측했어. 자, 그러면 재판은 어땠을까? 얘네 재판에서도 하는 짓이 진짜 가관이야. 프레드릭은 자기 죄 싹 불었거든? 근데 그거 다 자기 혼자 한 거래. 혼자서 단독 범행한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내 로즈마리는 아무것도 몰랐다면서 엄청 감싸고 돌더라고.
아니 근데 피해자 납치할 때 같이 있었잖아. 근데도 프레드릭은 이게 다 혼자 했다라고 한 거지. 근데 왜 그랬는지 알아? 사랑하는 아내 로즈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그녀만큼은 풀려나길 바랬던 거지. 그럼 로즈마리의 반응은 어땠을까? 자기는 진짜 프레드릭 말대로 진짜 몰랐다. 일체 발뺌하더라고. 이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많은 범죄 전문가들은 로즈마리가 어쩌면 프레드릭보다 훨씬 더 뻔뻔하고 냉혈한 범죄자일 거라고 판단했어. 애초에 생존자들의 증언부터 물적 증거까지 분명 그녀도 같이 공범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냐고. 그녀의 진술도 당연히 앞뒤가 안 맞았고 보통 거짓말 들통나면 결국엔 막 포기하고 자백하잖아. 로즈마리는 뭐 아무리 자기 거짓말인 거 들켜도 눈 하나 깜빡하질 않아. 자기는 진짜 몰랐고 남편 다 혼자 한 거다. 끝까지 결백 주장하더라. 프레드릭과 로즈마리는 조사 내내 철저히 분리돼 있었어. 그러다가 처음 만나게 된 게 재판장이었지. 프레드릭은 로즈마리 오랜만에 만나서 막 가까이 몸 기대고 여전히 막 애정을 표현했다고 했대. 근데 로즈마리? 그걸 싹 무시하는 거야. 프레드릭이 보내는 편지도 다 돌려보냈고. 여기에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 프레드릭은 단독 범행이라는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어. 결국 법정에서 로즈마리와 함께 저지른 범죄라는 걸 시인하게 돼. 그러던 1995년 1월 1일 프레드릭은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담요로 목을 매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야. 근데 그 옆에 유서가 남겨져 있었는데 로즈, 당신은 내 평생의 연인이야. 우리들의 사랑은 영원해. 곧 생일인데 줄게. 내 목숨밖에는 없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너무 소름 끼치지? 로즈마리 배신에 상심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걸로 추측되기는 해. 근데 이 상황에서도 로즈마리 어땠는 줄 알아? 와, 진짜 냉정하더라.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일관되게 자기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더라고.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 안 하지. 법정은 로즈마리가 살인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종신형을 선고해. 그녀는 아직까지도 교도소에 복역 중이야. 현재 옥중에서도 자기는 억울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 프레드릭 그리고 로즈마리 웨스트, 이 두 사이코패스가 함께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생각만 해도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 그렇게 결코 만나서는 안 됐던 두 악마의 결합은 끝내 영국 역사상 최악의 살인마 부부라는 오명을 남기고 끝이 났어.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지금까지 디바메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영국 런던 남부에 위치한 부유하고도 조용한 소도시 사우스필드. 인구가 총 2만 명도 되지 않는 데다가 한번 여기에서 정착을 하면 웬만해선 이사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역 주민들끼리 유대감이 꽤나 끈끈한 곳으로 알려져 있죠. 때는 지난 2017년 9월 20일. 이 평온하던 마을에 알 수 없는 매캐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주민 한 명이 무슨 일인지 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고 곧 건너편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죠. 그는 곧장 소방서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 집 근처를 지나던 또 다른 이웃 역시 담장 너머로 연기를 눈치챕니다. 그는 집주인한테 이걸 알려줘야겠다라고 바로 마당으로 들어서는데요. 어라? 화재가 아닌가? 집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정원 한켠에서 모닥불에 장작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바베큐 도구가 놓여 있었고요. 아니었구나. 안심하고 가려던 찰나 이미 신고를 받은 소방차가 문제의 집에 도착합니다. 바베큐 연기가 너무 심해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마무리하려던 찰나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요란한 사이렌과 함께 5대가 넘는 경찰차가 이 집을 둘러싸더니 신속하게 폴리스 라인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 뒤에는 현장 감식팀까지 출동하면서 이 마을이 삽시간에 심각한 분위기로 바뀌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은 프랑스 출신의 40살 남성 위셈 메드니 그리고 34살의 프랑스 여성 사브리나 퀴더였습니다. 이 커플은 4년째 동거 중이었는데 사브리나의 9살, 4살 된 두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었죠. 위셈은 재무설계사로 성실히 일하고 있었고 패션 디자이너였던 사브리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까지 겸업하면서 정말 자신의 커리어를 탄탄하게 쌓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늘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어서 이웃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죠. 보기에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매력적이고 성공한 프랑스인 커플입니다. 그러던 지난 2016년 1월, 커플은 자신들이 회사에 있는 동안 두 아이들을 돌봐줄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게 되는데요. 집에 오게 된 보모는 프랑스에서 영국에 갓 도착한 21살의 여성 소피 리오넷이었습니다. 프랑스 시골 출신의 그녀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게 되는데 오페어라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이걸 통해서 외국 가족 집에 머물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또 숙식도 해결하고 소정의 용돈까지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게 되죠. 소피에게 매치된 건 바로 영국에 살던 사브리나와 위셈 커플 집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이들 역시 프랑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도 없고 더 끈끈함마저 느껴졌죠. 정말 최적의 일자리를 얻은 듯 소피는 기뻐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 즐거운 모습만 보인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사우스필드 지역이 다들 보모를 많이 고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소피가 워낙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어서 그랬는지 평소 공원에서도 도서관에서도 그녀는 다른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 같았죠. 혼자 조용히 보내는 게 익숙해 보였습니다. 다소 외톨이 같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런 소피에게도 유일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던 단골 식당 사장 마이클이었는데요. 소피가 처음 영국에 오고 한 1년 정도 별 탈 없이 여기서 잘 적응을 해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2017년 초 이 마이클의 가게에 들른 소피는 잘 지내고 있냐? 라는 질문에 어쩐지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프랑스에 있는 엄마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집에 가보고 싶다라고 털어놓게 되는데 이야기를 들은 마이클은 그러면 내가 비행기 티켓을 사는데 돈을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소피는 웬일인지 집에 갈 수 없다면서 고개만 젓습니다. 실제로 추후에 추적을 해보니까 소피의 엄마가 집에 오고 싶다는 딸을 위해서 계좌로 비행기 티켓 값을 입금하게 돼요. 하지만 며칠 후 별안간 사브리나가 직접 소피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면서 이 프랑스행을 거절하게 되죠. 그럼에도 마이클이 보기엔 소피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보니까 점점 몸이 야외어갔고요. 어떤 날은 머리도 빗지 않은 채 그냥 어제 입은 똑같은 옷을 입고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과자 한 봉지를 사서는 막 허겁지겁 먹고 사라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피가 마이클 앞에서 별안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보니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는데 집주인 사브리나가 그녀를 구타했다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보니까 사브리나의 다이아 반지 하나가 없어졌는데 보모인 소피 네가 훔친 게 아니냐며 추궁을 했고 그 끝에 손찌검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소피가 소소한 집안일 실수를 할 때마다 사브리나의 폭행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좀 과했죠. 그래서 마이클이 그러지 말고 새로운 일자리를 내가 소개해주마 라고 했지만 나중에 이걸 알게 된 사브리나가 마이클의 가게를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하면서 결국 모든 건 무산됩니다. 그렇게 불안한 날들이 이어지던 2017년 9월 20일 그날 사브리나의 집 정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소방관이 방문한 상황이었죠.
정원에 서 있던 사람은 그녀의 동거인이자 남자친구 윗샘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태연히 양고기를 굽고 있어서 이렇게 연기가 났다라고 설명했지만 불길이 이게 너무 세서 위험하다라고 장작불을 꺼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뭔가 경찰은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잠시 잿더미를 살펴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신체 일부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미 시신이 너무도 심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죠. 결국 밝혀진 정체는 21살의 보모 소피 리오넷입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갈비뼈 4개가 부러져 있고 턱뼈 골절을 포함한 여러 가지 폭력의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윗샘은 일단 즉각 체포가 되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36시간 후에 사브리나 역시 경찰에 붙잡힙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범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사실상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고 있어요. 이 사건이 안타깝게도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둘의 핸드폰에서 소피가 그간 학대를 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다름 아닌 음성 파일이었죠. 그 일부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I will not leave you alone until you tell me the truth. Is this clear? You understand? You will not go back to France until you tell me the truth. I'm going to spoil your life as you have spoiled mine. 사브리나가 소피에게 뭔가 진실을 말하라 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밝혀진 소피가 왜 살인을 당했는지 그 결정적인 동기는 정말 그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이한 망상 때문이었습니다. 사브리나는 현재는 윗샘과 연인 관계로 동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녀는 2011년부터 13년까지 약 3년간 교제하던 마크 월튼이라는 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1990년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렸던 아일랜드 출신의 보이밴드 창립 멤버이기도 하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브리나는 당시 그에게 집착에 가까운 사랑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브리나가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종종 화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옆에서 견디다 못한 마크는 이별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러고서도 사브리나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영국의 집세를 몇 달간 내주기도 했죠. 그러다 얼마 후에 마크가 완전히 그녀를 향한 재정적인 지원을 끊게 되자 사브리나의 분노는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고 내 가족들에게까지 해를 끼친다며 20번 넘게 경찰에 신고했죠. 하지만 이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런 전적이 있던 여자예요. 이후에 사브리나는 어릴 적부터 알고 있던 윗샘과 결합해 동거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소피가 보모로 발탁된 지 얼마 지나지 않고서 전 남자친구 마크가 아예 미국 LA로 이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사브리나가 느꼈던 감정은 마크가 이제 완전히 내 손을 떠났구나.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없구나 라고 느꼈고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죠. 그리고 그 분노는 어린 보모에게 그대로 퍼부어졌습니다. 사브리나의 망상 속에서 이 보모 소피가 자신 몰래 마크와 내통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마크와 소피는 내연 관계조차 아니고 둘이는 사실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자신을 망치기 위해서 어떤 꿍꿍이를 벌이고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들으셨던 이 음성 파일은 진실을 말해라 라는 사브리나의 협박입니다. 그 음성 파일에는 언어적인 협박뿐 아니라 지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신체적인 고문을 의심케 하는 정황도 담겨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뺨을 때리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수사관에 의하면 이 학대가 무려 8시간 반 동안 이어졌고 사브리나가 전기선을 이용해 소피를 폭행한 게 확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황당한 건 윗샘이에요.
사브리나의 행동에 동조를 하면서 이 21살 보모를 같이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여권을 빼앗았고 너는 프랑스에 돌아가지 못한다. 앞으로 한 40년간 여기에 감금될 거다라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사브리나는 망상에 빠진 사람이라지만 도대체 왜 윗셈까지 이러느냐?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는 윗셈이 이 사브리나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무엇이든 그녀의 편에 서서 행동한 잘못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어쨌든 8시간 반의 고문을 견디다 못한 소피는 마침내 네, 제가 마크 월튼과 공모했고 당신을 망치려 했습니다라는 거짓 자백을 하게 되죠. 커플은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백을 했는데도 몇 시간 후 소피는 싸늘한 주검이 돼서 이 집 정원에 있는 장작 더미에서 발견된 상황입니다. 시신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녀가 어떻게 죽음을 맞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브리나는 폭행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죽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고요. 대신 소피가 죽던 날 남자친구 윗쌤이 욕실에서 그녀를 물고문한 걸 봤다고 말했죠. 하지만 윗쌤은 달랐습니다. 정확히 이 주장과 반대로 내가 자고 있었고 소피가 그녀에게 물고문을 한 거라고 말하는데요. 이후 영국에서는 강력한 조사가 이뤄졌고 결국 이 두 사람이 함께 소피를 물고문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그녀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까 두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불태우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덜미가 잡히고 말았던 거죠. 뒤이어 열린 재판. 사브리나와 윗셈은 소피에게 자신들이 한 가학적인 고문과 폭행에 대해서 어떠한 죄책감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완전히 잘못된 그 망상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둘의 살인 혐의는 인정되었고 두 사람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정말 믿기 힘든 엽기적인 사건. 당시 이 스토리를 취재한 영국과 프랑스 양쪽 언론사들 모두 아니 이게 진짜 실화냐? 웬만한 소설과 영화보다 더 기이하다라고 혀를 내둘렀다고 하는데요. 이제 막 갓 성인이 된 순진하고 어린 보모에게 한 커플이 저지른 범죄.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의문도 있습니다. 왜 소피는 진작 도망치지 않았던 걸까요? 마음만 먹었다면 경찰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 한 심리 전문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왜 도망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갖는다. 하지만 그들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곳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 순간 도망칠 수 있는 힘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